이 5가지 단계를 거쳐서 엔사이클로피디아 혹은 엔쿠크리오스 파이데이아, 엔쿠크리오스라는 그 단어에서 엔사이클로피디아라는 그 단어가 나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그 개념을 실제로 구체화하기 위해서 각 단계별로 어떤 핵심적인 작업을 해야만 했을까를 우리가 그 밑에서 살펴본 겁니다. 자, 시민생활의 필수적인 범주에 속하는 지식을 가리켰다면 이것을 달성하고 획득하기 위해서는 이 그리스인은 그 인간 지식을 객관화시키고 그 다음에 분석하고 정리하고, 만일에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한다면 그것을 정렬을, 어레인지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겠죠. 그런 작업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대 그리스 철학자들을 보면은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탈레스 이런 사람들이 늘 뭐 한 겁니까? 자기가 일상생활에서 부딪히는 여러 가지 현상들을 낱낱이 분석을 해서 그 기본 지식을 추출한 다음에 그거를 정리해 가지고서 어떤 저술들을 남긴 거를 알 겁니다. 그런 작업을 했던 겁니다. 자, 이제 기독교 시대에 들어와 가지고 그 기독교인들은 무슨 일을 한 거냐면은 그 같은 방식을 가지고 기독교 공동체 구성의 원리와 특성에 의해서 조절되는 어떤 차이만 있지, 실제적으로는 기독교 사회에 맞는 엔사이클로피디아를 작성하는 일을 한 것이죠. 이제 인문주의 시대에 들어가서는 그 사람이 아니라, 그러니까 1단계와 2단계는 사람을 기준으로 한 겁니다. 삶의 문제를 기준으로 해서 이 생활을 하는데 필요한이라고 하는 것을 여겼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그 제자 훈련을 생각해 보십시오. 기준이 뭡니까? 그 사람이 제자로서 살아가기에 필요한 지식이라고 하는 사람을 기준으로 하게 됩니다. 그런데 휴머니스틱한 시대로 들어가서는 인간의 기준이 아니라 지식 그 자체를 기준으로 해서 그 지식이 가지고 있는 특성에 따라서 학문을 조직화하고 정렬하는 노력을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다시 말하면 뭐냐 하면 그리스 로마 시대에는 사람을 보고 사람은 뭐다라고 하는 것만 연구하면 됐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생활에 관한 과학이 되겠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휴머니즘 시대에 들어가서는 사람을 어느 관점으로 보는 거냐 하면 사람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사람을 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의학이라고 하는 특성에 맞춰서 사람의 질병을 고친다라고 하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지식을 모아서 체계화하니까 의학이라고 나오는 것이 있죠. 거기에서 인간은 어떤 존재입니까? 삶의 주체로서 의학에서 의학적 삶의 주체로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의학의 연구 대상으로 존재하게 되죠. 인간은. 또 같은 인간을 연구하더라도 그의 삶의 형태를 분석한다 해서 사회학이라고 하는 학문이 나오죠. 또 인간을 하나의 생물 집단을 구성하고 있는 생물의 한 종으로 본다면 생물학이 나오는 거죠. 거기서 인간이 뭐 생활 문제를 염두에 두거나 인간의 생활 속에서 부딪히는 문제를 해결해 준 것이 아니라 인간의 생물학적 특성에 관한 지식을 별도로 모아놓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사람과 구별되고, 그래서 지식은 그 지식 자체, 지식을 위한 지식으로서 그 다음에 그 모여져 있는 총체적인 지식을 그 자체에 알맞게 체계화하는 발전을 하게 되죠. 예를 들면 같이 사람의 질병을 고친다 할지라도 약물을 중심으로 하니까 약학이라는 게 나오죠. 약리학. 병원균을 중심으로 연구하면은 뭐가 나옵니까? 생리학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죠. 그 다음에 뭐 박테리아라든가 뭐 유기학 뭐 이런 것도 발전할 수가 있는 것이고. 자, 그러면서 그 4단계에 가서는, 즉 이제 백과사전을 만드는 단계에 가서는 작업의 기준과 방식이 또 변질이 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그 원리는 인문주의의 그 지식 그 자체의 원리대로 한다는 원리는 같지만 거기서는 대상을 일반 그 엘리트들 혹은 식자층에게 꼭 필요한 지식만이라고 하는, 그냥 흔한 지식은 다 빼버립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것처럼 상식적인 지식은 다 빼버리고 고급스러운 지식만 선별해가지고 백과사전에 담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요치 않은 건 빼버린다라고 하는 작업 기준이 설정이 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5단계, 즉 독립된 학문으로서 방법론을 연구하는 측면으로 가서는 이제 그 지식의 내용 그 자체로부터
하나의 기준, 그룹화하기 위한 기준을 뽑아내고 오더링을 하고 포뮬레이팅하고 그룹핑을 유기적으로 하게 됩니다. 네. 이 말은 여기까지 가니까 좀 졸립다,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 단계에 대한 설명은 이 뒤로 계속해서 여러 강좌에 걸쳐서 펼쳐지니까 기본적으로 이것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마지막 단계에서 4단계, 5단계로 갈 때에는 사람을 중심으로 했던 것이 물론 사람이 관여는 하지만 그 지식의 정보량이 사실은 굉장히 많이 늘어나니까 이제 그 지식 그 자체를 기준으로 해서 약이면 약, 의학이면 의학, 의료 행위, 모든 정치적인 사안 혹은 사회적 사안이라고 하는 기준을 설정해서 거기에서 이 그룹핑 하게 된다. 그러면 여기에서 뭐가 필요한 겁니까? 그 지식이 본질적으로 무엇을 향한 것인가라고 하는 그 대상, 연구 대상의 본질에 따라서 지식의 그룹핑의 원리가 바뀐다라고 하는 것만 파악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런 다음에 우리가 어레인지를 한다고 했죠. 어레인 혹은 어레인지. 이거를 배열을 한다라고 하는 그 개념을 생각해 봅시다. 이것을 뭐를 이해하려고 하는 거냐면 지식이라고 하는 거는 많이 쌓아 놓는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이거를 체계화하는데 무엇에 따라 체계화해야 되냐면은 이제 누구나 다 체계화를 해요. 무식한 사람도 체계화를 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 학이라고 이름을 붙여주기 위해서는 그 대상의 본질 그 자체에서부터 원리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약사를 생각해 봅시다. 약사가 약국에서 뭐를 합니까? 약을 굉장히 갖다 쌓아놓잖아요. 그런데 약을 자기 약국에다가 쌓아놓을 때는 그 쌓아놓는 원리가 뭐예요? 가만히 상상시고 한번 생각해봐요. 여러분 다 알아요. 파는 걸 기준으로 하죠. 뭐 1회분씩 와서 사가는 사람, 한 박스씩 와서 사가는 사람, 그 다음에 소화제 계통, 그 다음에 두통약 계통 이렇게 모아놓겠죠. 그룹핑을 그렇게 하겠죠. 이 그룹핑의 기준이 뭡니까? 판매 행위죠. 판매 행위예요. 아니면 그 약국 뒤쪽에 있는 창고가 있다면은 거기서는 뭐를 기준으로 해서 그걸 쌓아놓겠습니까? 첫째, 찾기 쉽게. 둘째, 용량 단위로 뭐 한 박스씩 혹은 뭐 큰 창고는 뭐 한 단위씩 뭐 10박스, 20박스를 한 덩어리로 해가지고 잔뜩 포장해 놓지 않습니까? 이제 꺼내기 쉽게. 자, 그러면 이 약사가 약국에서 하는 행위가 약학의 행위예요. 약사가 자기 약국에서 가지고 있는 약에 관한 지식은 약학에 관한 지식인 것 같은데 실제로는 뭐에 관한 지식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진 겁니까? 판매를 기준으로 한 것이죠. 소비자의 행태를 기준으로 하고 소비자의 요구를 기준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약사가 약을 파는 것을 약하게 연구했다. 그리고 약사가 이 약을 어떻게 하면 더 많이 팔지? 어디다 놓으면 약을 더 쉽게 꺼내지라고 해서 아무리 고민해봤자 그걸 약학이라고 안 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보면 돼요. 약학대학에서 무슨 공부하지? 약학대학에서 무슨 공부합니까? 물론 약학을 공부합니다. 그러나 기준이 뭐겠어요? 그러니까 약학대학에서 우리나라에서 약학대학에서 약학을 공부하는 그 기준은 약사 면허를 따는 시험에 통과하기 위한 과정이라 이거예요. 그러면 약사 면허를 시험을 볼 수 있는 자격을 누구한테 준 거냐면 약학대학 졸업생에게 준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 약학대학에 왜 간 겁니까? 지금 약사를 깎아내리려고 한 게 아니라 이 학문의 본질을 얘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약사는 약을 판매하는 판매인이 되기 위해서 약대를 가는 겁니다. 실제로 약대를 졸업하고 약학이라고 하는 학문에 정통하기 위해서는 연구소로 가야겠죠. 대학원에 가서 양리학을 연구한다거나 제약회사의 연구실에 가서 연구하는 그 사람들이 약학 행위를 하는 것이고 그들은 약학에 종사하는 것이죠. 실제로 개업하고 있는 약사는 장사하는 겁니다. 이해가 됐습니까? 네. 그러니까 비즈니스맨이에요. 그렇게 따져보면 법과 대학은 왜 갑니까? 법률, 변호사
혹은 검사로서의 라이센스를 따가지고 그걸로 생존을 위한 영업행위를 하기 위해서 가는 거죠. 실제로 법대를 나와서 법과 대학원에 가서 법을 연구한다거나 그런 연구행위, 교수를 한다 하는 사람들만이 법학을 이해하고 법학 세계에 들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약사 면허를 가진 사람이 약학이라고 하는 학문 세계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뭐를 해야 돼요? 뭘 연구해야 돼요? 약 그 자체를 연구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여러 가지 약 중에 자기의 전공 분야, 인간의 두통, 뭐 아니면은 하다못해 지혈제면 지혈제. 그래서 좀 더 획기적이고 좀 더 부작용이 없고 다방면으로 유용하게 위험하지 않게 사용할 수 있는 약을 개발하기 위해서 그 약에 관한 그 물체에 관한 그 지식을 확인하고 체계화하고 하는 작업을 할 때에 약학의 세계에 들어간 것이지 그냥 보통 약사는 판매인에 불과한 겁니다. 보통 사람은 그걸 못 팝니다. 왜? 불법 의료 행위라 잡혀가기 때문에 못하는 것이지 저도 할 줄 압니다. 그 원리 간단해요. 약을 사가지고 여러분이 그 껍데기를 뜯어보면 그 안에 뭐가 있습니까? 약 설명서가 있죠? 거기에 보면 다 그 쓰는 법이 나와 있어요. 정량은 1회에 몇 알이며 몇 알 이상을 넘지 말아야 되며 한 달 이상 장기 복용하게 되면 이러이러한 부작용이 있다. 이럴 때는 누구한테 가라? 의사한테 가라. 그래서 그 가게에서 파는 모든 약품 설명서를 한 2달 정도 시간을 딱 도서관에 가서 다 외우면 여러분도 약 팔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얼마나 간단해요. 그냥 그 아무나 와가지고 약 주세요 해서 줄 수 있는 약은 몇 가지 안 되죠. 다 의사의 처방전에 이렇게 써 있어요. 그래서 그 약을 찾아서 주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죠? 거기에 약학에 관한 지식이 필요합니까? 그 학문 세계는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저도 해봤거든요. 쉬워요. 그런데 이제 나중에 부작용이 생길 때에 응급조치를 못하니까 좀 문제가 생기죠. 그때는 잡혀가는 거죠. 잡혀가서도 최소한으로 책임을 지고 많은 책임량을 떨어내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 거예요? 나 이런 자격 갖추었다. 그리고 나는 규정대로 했다. 그러니까 이건 내 잘못이 아니라 무슨 잘못이에요? 부작용 잘못이야. 잡아가려면 부작용 잡아가세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학문에 대해서 약을 가지고 설명을 해봅시다. 그 뒷부분에 어디에 나오는데 어떤 물질을 먹으니까 진통 효과가 생겼어요. 풀을 뜯어 먹으니까 씹으니까 진통 효과가 생겼어. 머리가 아프던 것이 말끔히 가라앉았어. 자, 그러면 딱 보니까 어떤 풀인지 알겠어. 그러면 내가 이 풀을 먹으면 이 진통 효과가 있다는 것을 알았으므로 나는 약학에 관한 지식을 가진 거예요? 나는 지금 뭘 모르고 있습니까? 진통 효과가 발생한 그 물질의 본질을 모르죠. 경험적으로 이거 먹으면 좋아진다라고 하는 것만 알아요. 근데 얼마큼 먹으면 안전하고 그 이상 먹으면 죽는지도 모르죠. 그러니까 항상 그 경험치에 입각해서 행동할 수밖에 없죠. 지난번에 요만큼 먹으니까 나아졌다. 안 나? 조금 더 먹어보고. 근데 얼마큼 너무 많이 먹으니까 완전히 사람 해롱해롱 돼서 죽다 살아났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덜 먹어야지. 자, 이게 학문행위입니까? 이건 전혀 학문행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몰핀을 주사 맞아가지고 진통 효과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다고 하는 것은 그 약학에 관한 학문이 아니에요. 그렇죠? 어떤 그 양리적 작용에 의해서 어떤 식으로 반응을 해서 나한테 이런 효과가 있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약에 대해서 지식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평상시에 그 사람은 참 그 지식이 많아 라고 하는 것을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 그것이 곧 학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이해하셨으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본질에 관한 어떤 지식을 획득한 다음에 이것을 어느 한 곳에 저장해 놓고 체계화시켜야 될 필요가 있지요. 그러므로 결국은 약학이면 약학, 법학이면 법학이라고 하는 것을 보통 사람은 어디서 만나는 거냐 하면 이렇게 정리된
책을 통해서, 교과서를 통해서 만나게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서책으로 옮기는 작업을 도큐멘테이션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다시 한번 예습으로 신학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어디서 만나게 됩니까? 학교의 교과서를 통해서 만나죠. 흔히 얘기해서 조직신학 책이라는 걸 통해서 만납니다. 그러면 신학이라고 하는 건 책이 아니라 이 책으로 도큐멘테이션 되기 이전에 어떤 존재하는 지식세계, 신학의 본질을 중심으로 해서 그 신학의 연구 대상의 본질을 중심으로 해서 체계화된 지식이 존재하고 이거를 파악하기 위해서 일단 우리는 책으로 만나는 거죠. 이게 초급 단계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훈련이 되면 이 책의 세계를 떠나서 실제로는 이 지식의 세계에 들어가서 학문적인 작업을 할 때에 신학을 이제 배워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신학이 되기 위해서는 어디서부터 흘러나와야 돼요? 바로 신학의 본질적 대상으로부터 그 자체로 흘러나와야 되고 그 본질적 대상이 본래부터 가지고 있었던 원리에 입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책으로 만나는 신학 편람에서는 사실 뭐를 배우는 거냐면 신학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그 다음에 그 신학에 도달하기 위해서 현실적으로 필요한 방법론이란 무엇이냐, 그 다음에 신학의 정수에 도달하고 그 정수를 내 것으로 섭취하기 위해서 우리가 만나야 될 가장 명확한 신학적 체계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이 책을 통해서 배워야 되는 거고, 신학교에서 만나는 교과서는 그 관점에 입각해서 저술된 서적들이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개혁주의가 진정하고 유일한 신학 체계다라고 누군가가 주장을 했다면 이것은 고백적인 동시에 과학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자체로. 왜 그러냐 하면 이 과학적인 것은 개혁주의라고 하는 신학은 그 신학의 본질적 특성, 신학의 연구 대상에서부터 흘러나온 원리에 입각해서 체계화했고 연구되었다는 뜻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고백적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것은 기독교가 이 신학이 어디에 있었던 겁니까? 보이지 아니야, 원래는 보이지 아니야 하는 교회, 우주적 교회 속에 있다가 그리고 그 우주적 교회는 반드시 한쪽 끝이 지상교회라고 하는 유형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그 보이지 아니하는 교회에서 지상교회가 세워질 때마다 그걸로 흘러가겠죠. 그러면서 이 지상교회는 이제 세워진 이후에는 역사를 갖게 됩니다. 예수님의 12제자가 세운 교회에서 나중에 보면은 동로마 교회, 서로마 교회가 나눠지고 그것이 로마 카톨릭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로마 카톨릭으로 발전하고 종교개혁을 통해서 여러 교회들로 나눠지죠. 로마 카톨릭, 그 다음에 나는 로마 카톨릭을 그냥 로마 교회라고, 로마 교회라고 그렇게만 번역을 하는데 천주교라고 번역 절대로 안 해요. 그 다음에 카톨릭이라는 번역도 웬만하면 안 합니다. 다 틀린 이름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루터교회, 개혁교회, 앵글리칸 성공회 이런 식으로 나눠지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어느 분은 아나바프티스트 처치를 얘기하는 분이 있는데 어쨌든 그것도 교회라고 한다면 이렇게 이 신학의 본질은 각 교회를 통해서 흘러왔기 때문에 이 교회와 신학 체계가 일치되는, 다시 말하면 그 역사적 교회가 인정했고 발견하고 간수해 왔던 그 신학의 체계가 존재하죠. 그런 점에서 고백적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고백적이라고 하는 말을 근래에 와서는 어떻게 이해합니까? 그냥 개인의 어떤 고백, 개인의 주관적인 판단, 그래서 개인이 취향적으로 선택하고 가지고 있고 난 그렇게 믿어. 과학적인 근거는 있다 없다 따지지 말자. 난 일단 그렇게 믿어. 왜 누가 얘기하면 그건 너의 고백이야. 가장 그 교리적으로 난해한 것 중에 하나인 삼위일체나 예정론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하죠. 그걸 너의 고백이라고 해라. 나는 그렇게 합니다. 근데 나도 크리스찬이거든. 그러니까 넌 그건 개인적인 취향이야. 근데 보통 지금 이렇게 개인의 취향적인 의미로 쓰는데 원래 교회사적인 의미에서 고백적이라고 하는 얘기는 역사성이 있다. 교회의 역사와 함께하는 거다라는 그런 개념인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와서 이것이 흐트러지는 이유는 최근에 와서는 신학을 뭐를 기준으로 얘기합니까? 철학적인 성향에 따라서 신학의
그 카테고리를 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슐렐마흐 신학, 슐렐마흐 교회라는 것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냥 독일 교회가 있었을 뿐이죠. 독일 교회가 루터 신학에서 벗어나가지고, 그러니까 루터 신학은 개인의 이름이지만 그것은 독일 신학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루터 개인만의 신학이고, 루터 이외의 사람들은 무조건 루터를 따라가고, 루터를 따르지 않는 사람은 다 죽였다. 그게 아니고, 루터를 중심으로 해서 당시 독일인들이 그 독일 교회를 형성하면서 중세 유럽 전체 교회에서 독일 교회라고 하는 것을 띄어내면서, 그게 로마 카톨릭과의 단절입니다. 띄어내면서 이 교회는 어떤 신학을 가져야 될까를 서로 논의하고 고민하고 부딪히는 가운데 형성해 나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름만 루터지, 원래 루터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고 루터 교회라고 하는 것은 루터 개인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독일 교회입니다. 앵글리칸은 칼빈주 신학을 받아들여서 영국, 잉글랜드, 웨일즈 사람들이 이 중세 전체 그 보편교회로부터 떨어져 나와서, 유럽 전체 교회에서 떨어져 나와서 민족교회를 형성할 때에 어떤 교회여야 되겠는가에 대한 고민한 결과로 신학이 형성이 될 때 앵글리칸 교회와 앵글리칸 신학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진정한 의미에 있어서 국제적인 교회와 국제적인 신학은 이 개혁주의입니다. 왜냐하면 칼빈은 프랑스 사람이지만 스위스 제네바에서 도시국가에서 활동하면서 이 제시한 신학적 체계가 프랑스에 들어가서 위그노 교도가 형성이, 프랑스 교회 위그노 교도가 형성됐을 뿐만 아니라 스코틀랜드에 가서는 카비넌터 언약파가 형성이 되었고, 역시 앵글리칸에 들어가서는 앵글리칸 교회 수립의 기초가 되었고, 그 다음에 보헤미아 교회가 나왔고 폴란드 교회가 나왔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개혁주의는 국제적 성격을 가졌습니다. 루터 교회는 독일어권이라고 하는 그 범위를 일단 벗어나지를 못했습니다. 그 독일어권이 나중에 소독일, 오스트리아와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독일 연방으로 분리되고, 그 다음에 폴란드 독일어권이 또 폴란드로 떨어져 나가고, 이렇게 분리되면서 독일어권이 마치 국제적인 것처럼 나눠졌지, 실제로는 독일어권에서 벗어나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19세기, 20세기까지의 신학의 흐름을 쭉 이해할 때, 종교개혁서부터 근대까지 올 때의 이 신학 체계를 이해할 때에는 이 신학적인 그 자체의 신학적인 특성, 그 다음에 그 교회가 이해하고 있는 신학의 본질에서부터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신학을 이해하려면은 그 신학이 나왔던 본래의 토양의 그 컨텍스트에서 다시 봐야 됩니다. 그것을 신학을 고향으로 돌려보내기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뭐냐면, 백두산에서 소나무를 베어다가 이 교회에다가 벽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색칠을 했어요. 페인팅해서 인테리어 딱 하지 않습니까? 혹은 말레이시아에서 수입한 나무를 가지고 저렇게 쫄대 같은 걸 딱 만들어가서 붙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돋보기를 가지고서 저 나무를 이 자리에서 분석하고 나서 백두산에서 온 나무라 치면 백두산에서 그 소나무를 이해하겠냐 이거예요. 그 소나무를 제대로 이해하려면은 그 나무가 있던 백두산으로 돌려보내고, 그곳에 기후와 자연 상태 속에서 그 나무를 보고 여기서 풍향이 어느 쪽에서 얼마큼 세게 이루어졌는가를 이해해야 그 나무를 안다 이거죠. 그러니까 원 흙으로 원래 상태로 돌려놓고서 이해한 다음에 그 교회의 역사와 그 교회의 라이프, 삶 그 자체 속에서 이 신학의 대상과 내용을 연구하는 자세를 가져야 된다 이겁니다. 그러므로 신학의 역사는 교회에 함께 하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에 담긴 신학을 다뤄야 되는 겁니다. 현대 개인주의 시대에서처럼 개인의 신학을 다룬다, 폴 틸리 신학을 다룬다, 슐라일마허 신학을 다룬다고 얘기했을 때, 그리고 바르트 신학을 다룬다고 얘기했을 때, 그 개인의 위대성을 떠나서 그것이 교회와 직접 연결되지를 않았기 때문에 신학에 대해서 이 후학들이 연구할 때에 오해와 착각에 빠지고
결국은 교회에 기여하기 힘든 개인의 철학에 변형된 형태로 머물 수 있는 위험이 있는 겁니다. 물론 그런 역할을, 그런 임무를 감당해 줘야 될 사람이 있으면 좋겠지만, 문제는 신학교 일반에서 교육받는 사람들은 그런 개인 철학자적인 인생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가정과 교회가 일치되고, 그 다음에 침례 교인으로서 혹은 한국의 장로 교인으로서 그 사명을 잘 감당해서 이 교회를 거듭나게 하고 발전시키는 데 기여한다는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형태로든 교회와 함께한 신학이라고 하는 것을 전제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펠라기우스라고 하는 사람의 신학과 그 신학하는 방법이 굉장히 취향이 나한테 맞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펠라기우스의 그 신학에 입각한 교회가 존재한 적이 없다는 겁니다. 개인의 성향으로 드러났다가 끝나버린 거예요. 교회는 그 신학을 받아들이는 역사가 없어요. 로마 카톨릭이 그럼 펠라기우스하고 보면은 비슷한 아르미니우스적인 성향을 가졌다고 얘기하지만, 그것은 이 어거스틴 신학이 변질된 것이지, 저쪽으로 어거스틴과 펠라기우스가 대립을 하고 있는데 이 교회가 저쪽으로 건너간 것은 아니라 이거예요. 아리우스도 마찬가지고, 아리우스는 참 이단 신학이 있어가지고 게르만 쪽으로 건너갔고, 제가 얘기를 했던 것은 아르미니우스입니다. 아르미니우스도 그 자체로는 교회가 성립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아르미니우스는 죽을 때까지 자기 교회가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가 섬겼던, 교수가 되기 이전에 섬겼던 교회는 보통의 칼빈 네덜란드 개혁교회였고, 그가 교수가 된 것은 네덜란드 개혁교회의 목회자와 신학자를 양성하기 위한 신학교회 교수였습니다. 아르미니우스가 죽은 뒤에 영국에서 웨슬레가 등장하면서 아르미니우스적인 신론적 원리를 가져다가 경건주의의 구원론과 교회 생활을 가져다가 짬뽕해가지고 아르미니우스적인 교회를 비로소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펠라기우스하고 웨슬레가 신학의 원리가 같다고 친다면, 펠라기우스가 5세기에 등장했는데 실제 교회는 19세기에 나온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역사적으로 아르미니우스에 대해서 그 신학을 진짜 의미 있게 연구하려면 다른 사람이 아닌 웨슬레를 연구를 해야 됩니다. 웨슬레 이전의 원형적인 형태의 아르미니우스나 펠라기우스 신학은 교회에 발을 디디지를 못한 겁니다. 교회와 이게 짝이 도저히 맞춰지지 않는 겁니다. 교회에 어떤 부품이나 엔진으로 쓸 수가 없는 그 무엇인가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따라서 모든 목회자 그리고 교회에서 어떤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사람이 본질적으로 염두에 둬야 될 고민은, 내가 아니라 우리 교회는 어떤 신학을 추구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본질은 뭐냐라고 하는 것과 이 신학은 일치한 궤적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야 비로소 사이언스, 신학의 학이라는 말을 붙일 수가 있는 겁니다. 개인의 취향을 철학이라고 얘기하는 걸 우리는 개똥 철학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신학을 그런 식으로 하면서 신학이다, 그래서 이름 붙여서 슐레르마우 신학, 폴 켈리 신학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신학을 결국은 따라서 파괴하는 특성이 있습니다.